2025년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국이 겪었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한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만 동시에 북한의 전기무기화 때문에 굴욕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잊혀진 역사의 한 장이죠. 해방 후 미군이 남한을, 소련이 북한을 분할 점령한 후 한국은 전기를 직접 생산할 만큼 충분한 기술력도 자금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식 체제에 맞게 배급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전력 생산 설비의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있었으니까요. 식민지 시대 일본이 자원 개발을 위해 건설한 인프라의 지리적 불균형이 분단 후 남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기 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던 것인데, 왜냐면 한반도 전체 석탄의 80%가 북한에 매장돼 있었으니까요. 일제는 풍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광산 근처에 발전소를 세웠고, 이것이 분단 후 남한의 에너지 취약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구소련인데요. 1948년 5월 14일 소련 군정은 예고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보내던 전기를 일괄 차단해버렸습니다. 소련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길 바랬는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착착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기라는 무기를 휘두른 것이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8선 이남에 남아있던 공장들이 멈춰섰고 전차는 운행을 중단했으며 시민들은 어둠 속을 걸어 출근해야 했습니다. 전쟁 전에 이 기억은 훗날 한국인들이 에너지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게 된 트라우마가 됐죠. 어쨌든 북한이 전기를 배급하지 않는다고 남한이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 북쪽은 북한에 가로막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기 때문에 북한, 아니 구소련에게 남한은 가장 다루기 쉬운 장난감이었죠. 잠시 세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약 한 달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동시에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의 전력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면서 수백만 명의 일상이 멈춰버렸죠. 고속열차와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 속에 승객들을 가둔 채 정지했으며 공항 터미널이 폐쇄되고 ATM과 카드 결제 시스템마저 작동을 멈추며 끔찍한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2003년 북미 대정전은 더 광범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를 포함해 5천만 명 이상이 암흑에 빠졌고 피해 복구에는 3일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나뭇가지에 닿은 송전선이었죠. 2012년 7월 인도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 이틀 사이 세계 인구의 9%에 해당하는 무려 6억 명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을 겪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니까요. 북부와 동부의 22개 주가 동시에 암흑 속에 빠졌고 수백 편의 열차가 멈춰서며 수천 명의 승객이 고립됐습니다.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해야 했고 교통신호가 꺼진 거리에서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발생한 파키스탄의 정전 사태는 인구의 99%가 넘는 2억 4천만 명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전이 일상이 된 북한은 물론 앞서 언급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선진국조차 이러한 정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병전이 발생한 지역이나 정치체제, 경제 수준이 서로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단일 고장점, 과부하, 유지보수 부족, 그리고 정책적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배급받아야 했던 굴욕을 겪었던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전기 강국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87년 3월 6일 고유한 경복궁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켜졌습니다. 조선의 밤하늘 아래 번뜩인 이 빛은 기름 등잔이 아닌 근대 문명의 빛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랍고도 놀랍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전등 설치에 관한 한 중국 자금성이나 일본 궁성보다 2년이나 빨랐으니 뒤늦게 개화국 조선에서도 세계적 최첨단을 맛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빛은 궁궐 담장방 평범한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 에디슨 전기회사에 발전 설비를 주문해 경복궁에 불을 밝혔지만 일반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세워졌어도 생산된 전기는 우선적으로 전차와 가로등에 쓰였고 1900년 종로의 가로등 3개가 켜졌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야 일본인 부유층 상가 몇 곳에 600여 개의 백열등이 설치되었으니 초창기 전기는 철저히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이러한 전기 문명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총독부는 발전소와 전력 사업을 장악하고 전기는 주로 일본인 거주지나 관공서, 공장 등지에 공급했으니까요. 1929년 일반 조선 가정의 전기 보급률은 고작 6%에 불과했고 1942년에도 17.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조선 내 일본인 가구 18만 호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조선인 가구 중 전등을 켤 수 있던 집은 10%에도 못 미쳤으니 한반도에 들어온 전기의 혜택은 식민지배의 논리에 따라 극소수에게 편중되었던 셈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아니 당시 남쪽 지역은 전력 자원의 상당수를 북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마음 놓고 일방적인 단전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양초를 사두었고 공장기계는 멈췄으며 학교와 병원조차 전기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발발한 6.25 전쟁은 남아있던 남한의 전력시설마저 폐허로 만들었는데 폭격을 면한 일부 집이나 피난민 판자촌에서는 다시 호롱불과 촛불로 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전기불 아래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한때 경험했다가 사라진 꿈이 됐죠. 전쟁 직후 전기 없이 맞이한 어두운 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맞닥뜨린 국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문제가 아니라 전선부터 다시 연결해야 하는 처절한 복구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광복 후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전기 부재의 경험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에 195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전력 인프라 재건에 나섰는데요. 미 군정과 정부의 주도로 파괴된 발전소와 송전망이 복구되고 외국 원주와 기술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1961년에는 국내 전력회사를 통합한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력 공급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시골마을 구석구석에 전봇대를 세우고 전설을 잇는 농어촌 전기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 70년대 전기는 곧잘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산업과 도시의 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계획 정전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정전이 빈번했죠. 갑자기 불이 꺼져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1970년대의 정전은 일상사였습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두세 시간씩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모두들 체념하며 견뎠습니다. 정부는 전력 부족 시 일부 지역 전기를 돌려 끄는 순환 단전 조치를 시행했고 당시 신문 지면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단전 예정, TV방송 중단 등이 공지됐을 정도였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들을 보면 더위의 정전, 벼락의 정전, 단비의 정전, 심지어 포크레인 전봇대 받고 정전 등 온갖 이유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농촌마을 어귀마다 들리던 디젤 발전기 소리, 아파트 복도마다 촛불을 켜두던 풍경은 당시를 살았던 세대에게 낯설지 않은 기억일 겁니다. 정전이 잦다 보니 전기 안전 캠페인도 벌어졌습니다. 퓨즈가 나간 두꺼비 집을 갈아 끼우는 요령을 신문에서 가르쳐주고 어린이들에겐 양초 사용 시 화재 조심하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극심한 정전을 겪은 정부는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 자립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그 해법이었습니다.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가 가동되며 값싼 대용량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태백산맥과 영남 해안에는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속속 들어섰죠. 1980년대에 이르러 원전 추가 건설과 발전 용량 확대로 계획 정전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력난 극복을 위한 국가적 총력전 끝에 한국에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당연한 일상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일궈낸 전력 인프라는 눈부신 품질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이디와 사이피가 있습니다. 사이디는 1년 동안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겪는 정전 시간을 나타내며 사이피는 1년 동안 한 가구가 평균 몇 번 정전을 겪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최근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이디는 약 9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반면 미국은 약 58분, 영국 60분, 프랑스는 1시간 20분에 달해 한국보다 몇 배나 긴 정전 시간을 겪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1년 내내 합쳐도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만 전기가 끊긴 채 지낸다는 뜻입니다. 사이피도 0.11회로 일본 제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99.99%에 달하는 전압 유지율과 60Hz 표준 주파수의 철저한 유지도 한국 전력망의 자랑거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품질 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인은 이제 1초의 정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 전기 서비스가 안정적임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외 전문가는 한국에서 전구가 나가서 어두운 법이지 전기가 나가서 어두운 법은 없다고 농담했을 정도로 한국의 전력 신뢰도는 일상이 깊숙이 스며든 국민적 자산입니다. 한전의 배전망 자동화, 고장 구간 신속 차단 기술 등은 세계 전력 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정전이 오히려 뉴스거리가 될 만큼 희귀한 일이 됐으니 전기 선진국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사실 욕바지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전력 신화의 중심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전업회사부터 해방 후 남한의 각 지역 전력회사들, 그리고 1961년 통합 설립된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거쳐 오늘날 한전에 이르는 역사는 곧 한국전력산업의 역사죠. 1982년 정부는 한국전력을 완전 국영법인으로 개편하고 사명을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여 통합적 전력공급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 설비를 확충하며 전국 전력망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전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1980년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산간 벽지까지 전봇대와 전선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전기 불빛이 처음 들어간 마을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어린 학생들은 이제 양초 없이도 밤에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연간 7, 8%씩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전은 전력 설비 확충에 쉼없이 매진했습니다. 전력량 확보를 위해 화력, 수력, 원자력 가리지 않고 발전소를 세웠고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국내 처음 도입해 전기를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보냈죠. 그 결과 19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은 웬만한 선진국 못지않은 전기 인프라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남한 전역에 사실상 100% 전기 보급률을 달성해 도시와 농촌의 전력 격차도 사라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전력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인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전기 생산과 소비를 지능형으로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합니다. 2009년 제주도에서 세계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는데 스마트 미터, 지능형 가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소규모 신재생 발전 연계 등을 실험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한전은 배전 자동화 시스템과 실시간 요금제 등을 도입해 전력 효율을 높였는데요. 또한 AI 기반 배전망 관리도 진행 중입니다. 한전 KDN 등 전력 ICT 전문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전선로 설계 자동화와 설비 이상 예측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가령 변전소의 방대한 데이터와 IoT 센서 정보를 AI가 분석해 고장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고 전력 흐름을 실시간 최적 제어하는 시스템이 상용화 단계에 있죠. 2017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거 연계되는 미래 전력망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력망은 이제 인간 개입 최소화, 스스로 진단하고 복구하는 자율 신경망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디지털 변전소 기술의 발전도 주목해야 합니다. 디지털 변전소란 변전소 내 기기들을 국제표준 통신망으로 연결해 운영하는 첨단 개념으로 한전전력연구원이 10년에 걸친 독자 연구 끝에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전기와 제어 케이블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 이 기술을 한전은 이미 국내 변전소 여러 곳에 적용했죠. 사이버 보안과 신속한 원격 제어 장점을 갖춘 디지털 변전소는 스마트 그리드 구현에 필수적입니다.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미국 전력시험기관과 세계 최초로 디지털 변전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워낙에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다 보니 해외 전력업계에서 앞다퉈 전력망 기술을 수입해가고 있기도 한데요. 예컨대 한전전력연구원이 개발한 디지털 변전소 성능검정 솔루션은 2020년 대만전력공사에 기술 이전됐고 2021년에는 콜롬비아에도 핵심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한전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와 협력해 현지 전력회사 대상 디지털 변전기술 교육과 인증 사업을 시작했고 남미 지역 전체로 기술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죠. 중남미에 한국 전력 기술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한전이 이전한 솔루션으로 디지털 변전소 내 다양한 운영 설비들의 상호 운용성 검증이 가능해져 현재 전력망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전력 선진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지고 있죠. 또한 전력망의 핵심 장비 분야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은 장거리 대용량 송전의 필수인데 한전은 1990년대부터 국산 HVDC 시스템을 개발해 제주도 해저 전력 연계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인도, 미국 등 해외 HVDC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미터로 불리는 지능형 전력량계 역시 한국형 제품이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 2천만 호에 이르는 AMI 보급을 추진해온 덕분에 대량 생산된 값싼 스마트 미터를 아시아, 중동 등의 개도국 전력 사업에 공급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한전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AMI 시스템 컨설팅과 시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도 한국 기술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해가 떠야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기를 돌립니다. 즉 전기가 필요한 시간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가령 한여름 오후 3시에 에어컨이 몰릴 때는 전기 수요가 폭발하지만 태양광은 구름만 껴도 발전량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불규칙한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쓰이는 것이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ESS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한전은 여러 해외 도시에 피크 저감용 ESS 구축을 지원했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불규칙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완충시킬 저장 기술을 찾고 있는데 한국이 그 해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발전소부터 그리드 운영 소프트웨어, 계량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 유럽 등 선진 전력 시장에도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는데 미국의 퀄리티 로직에 한국의 시험 시스템을 이전한 사례는 업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전력망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TV 보다가 전기가 끊겨 화를 냈던 기억은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빛이 전 세계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